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팟빵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6일 증시 각도기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반등을 했으나 오늘은 다시 되돌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마다 굉장히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다우존스는 0.19%가 빠졌으니까 그냥 보합이에요. 요즘 장 같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도 안 빠졌고, S&P 500은 1.22% 수준이니까 평소보다 조금, 평소 수준에서 조금 과하게 빠졌다, 이런 정도인데, 나스닥이 또다시 2.28%, 그리고 특별히 기술주들의 하락,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 기술주들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좋다는 ASML이 추가로 5.6%나 빠지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인텔 1.8, 퀄컴 2.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69,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4.5, AMD도 4.6, 엔비디아 4.48% 빠지고, 또 넷플릭스도 오늘도 5.3% 추가로 빠지면서 이 넷플릭스가 모양이 안 좋은 거죠, 지금. 이 넷플릭스 모델이 진짜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넷플릭스 현상이 나타났다.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올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그 FMC가 구원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한번 핀비즈닷컴의 주식 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2.6% 빠졌고요. 구글도 2.9%, 아마존도 3%대가 빠졌고, 그나마 애플이 1%대 빠지면서 한방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반도체들이죠. 반도체들의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밝은 빨간색이 하락폭이 큰 건데 굉장히 크게 떨어졌고요. 반면에 이제 은행주들은 반등을 했습니다. 벅셔도 1.1% 올랐고, JP모건도 1% 올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약품도 아비브, 파이자 이런데 존슨앤존스 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의약품들은 괜찮았고, 저 오른쪽에 보면 파란 색의 녹색이 있죠? 에너지입니다. 네, 쉐브론 등이 4%대 오르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제 반등을 이제 되돌리는 흐름이었는데,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뉴스상으로는. 근데 이제 서류 각서 써.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 미국 국방장관이 8,500명 증파. 무섭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왜 미국군이 무섭나요? 전 세계 군인들 중에 실전 경험이 가장 많은 그 국가의 군인들이 바로 미군들이에요. 그래서 미군들은 또 제가 봤잖아요. 제가 공군 출신이거든요. 미군 애들 훈련하는 거 보면 무섭게 합니다. 정말 무섭게 하고 거의 실전을 방불하게 하고, 우리나라 공군하고 미국 공군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가짜 폭탄을 써요. 시멘트로 만든. 그래서 그걸 그 비행기에 달고 미사일하고 비슷하게, 폭탄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가짜 폭탄을 달고 가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고 오는데, 미군 애들은 진짜를 써요. 거기서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와, 참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총소사만 하고 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돈이 덜 드니까. 근데 미군 애들 그냥 다 쏘고 옵니다. 우리는 고귀하게 이렇게 모신 게 미사일이에요. 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거는 되게 고귀하게 모셔서 20년 전 그때 이게 하나에 1억씩 하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러거든요, 공군들이. 근데 미군 애들은 안 그러죠. 그냥 쏴버리죠. 그만큼 이제 실전 경험이 많은 애들이니까 러시아 애들이 무서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각서를 쓰라고 했고, 침략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자기네들도 하겠다라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냥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그냥 끝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지정학적 위험하고 더불어서 재고 감소가 좀 나타나면서 WTI가 다시금 상당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85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면 1분기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제 유가가 오르면 뭘 생각해야 된다? 주유소 기름값이 오른다? 그거 말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또 뭐가 오른다?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오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온다. 라고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온다. 자,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다? 미국 연준의 금리를 건드릴 거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이번 설날 특집으로 노근창 센터장님하고 만났어요.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노근창 센터장님이 CES에 갔다 왔어요. 그거를 노근창 센터장님이 우리 증시각도의 TV를 너무 좋게 본 거야. 그래서 딴 데는 안 푸시는데 우리한테 와서는 그걸 푸셨어요. 그래서 어제 아주 재미난 얘기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하고 인텔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했는데, 오늘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암 인수를 포기할 것 같습니다. 암 인수를 포기할 거라고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떴고,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에도 최근에도 적지 않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 또 추가로 4.48% 빠졌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 거래에서도 엔비디아가 추가로 지금 한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요. 기술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FOMC가 빨리 열리기를 바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마 이번 FOMC에서 8번 금리 인상하겠다고 할까요? 불가. 가감하게 말씀드리면 8번 금리 인상 불가, 7번도 거의 불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이경민 팀장님이 그 대담할 때 저하고 연합인포맥스에서 딱 제 귀에 딱 박힌 게 하나 있었어요. 옛날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셨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중립금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2018년도 말에 그 중립금리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파월 의장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렸습니다. 그때가 3번째인가 4번째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때였는데, 그러고 나서 2018년 와장창 하고 시장이 다 붕괴가 됐어요. 전 세계 증시가 다 그렇게 팍 하고 꺾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중립금리를 그때 뭐라고 했냐면 3% 정도 수준을 중립금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도 중립금리에서는 좀 멀었다라고 얘기하고, 금리를 올리면서 좀 그 중립금리 좀 밑단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거를 못 이긴 시장이 와장창 무너지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걸 파월이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한테 들켰죠. 파월이 시장이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라는 거, 주식시장 떨어진 걸 못 견디는 인물이라는 걸 시장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랠리를 하고 인플레이션이 돼서 뭐 할 때 파월이 했던 얘기를 쪽쪽쪽쪽 받아 먹어주면서 시장이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파월이 시장을 무너뜨리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에 왜 그래요? 처음에는 괜찮아, 파월 내가 다 알아, 파월 다 알고 있다니까, 저 형 그렇게 못해, 알잖아, 지난번에 2018년에 19년도에 그거 봤잖아,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랠리를 뽑을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파월 이번 이런, 그때 제가 그 타이틀을 이렇게 변수 발생이라는 타이틀을 적어 놨었잖아요. 변수 발생.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정도의 흐름에서 그냥 조정하고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수가 발생한 거죠. 어떤 변수가 발생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해야 될 거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오메? 이게 웬일이야? 진짜 변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지금 폭포수처럼 주가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연준이 자기 원래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본질적 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본질을 드러내려고 하겠지라는 생각을 지금 시장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서 미친 듯이 예상금리 인상폭이 지금 늘어나가면서 뭐 7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모두의 발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중립금리는 3%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중립금리로 바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시간을 두고 올리겠죠. 바로 올리진 않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립금리 수준이 지금도 3%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의 보면 뭐 성장률이 계속해서 4% 이상이 몇 년간 앞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다시 또다시 중립금리가 3% 정도가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오랫동안 되었기 때문에 중립금리 수준이 3% 수준보다는 조금 낮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특별히 잘못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미국의 중립금리는 2.0에서 2.5 그 어디 사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박에 8번 금리를 올린다? 7번 금리를 올린다? 그럼 바로 중립금리로 바로 올려버리는 거잖아, 1년 만에. 그게 굉장히 거칠다는 거는 연준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렇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연준에서 한 4번 정도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시장이 어떨까요? 지금은 4번 이상을 시장에 녹이면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4번 정도 반영을 한다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그쵸? 설득력 있죠? 설득 당하시고 있습니까? 네, 설득력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특별하게 이제 지금 우리 나침판이 아침에 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장 마감 이후에 엄청나게 빠진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역시나 미래 전망치를 좀 꺾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은 뭐 당연히 좋게 나왔겠죠. 빅테크들 다 실적이 좋았으니까. 근데 미래 전망에 대해 꺾으니까 지금 장 마감 이후에 시장에서 얼마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좀 되돌아왔네. 아까 5.6%인가 빠졌었어요. 지금은 4.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모두에서 인사말에서 이 넷플릭스 효과 이거 안 되는데 라는 얘기를 드렸던 게, 그래서 이번에 FOMC가 오히려 뒤집어서 중요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넷플릭스가 어떻게 나왔어요? 넷플릭스가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나요? 아니잖아. 안 나빴잖아.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250만 정도의 신규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니까, 뭐? 겨우 그거야? 이러면서 주가를 52주 최저가를 만들어 놨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2022년 들어오면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건 뭐냐. 시장이 2021년도에 정말 한껏 빅테크와 주요한 기술주들의 성장폭이, 매출과 이익 성장폭이, 미친 매출과 이익 성장폭이 나왔다.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저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 큰 매출을 하는 애들이 무슨 스타트업 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분기 단의 매출과 이익 증가가 무슨 스타트업 기업처럼 그렇게 늘어나냐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럼 그건 22년도에 상당히 독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그 다음에 언택 환경에 의한 독특한 상황이었는데, 그럼 22년도에 그들의 이익과 매출 증가폭이 같을 수 있느냐? 어렵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넷플릭스를 딱 까보니까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익 성장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출 성장이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 폭이 준다고 하니까 52주 신저가를 빵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술주에 있어서는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올해하고 내년 22년과 23년에 걸쳐서는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 5 중에서는 가장 전망이 좋아요. 이 회사가. 애플과 더불어서 가장 좋은데, 이 회사를 이렇게 실적 발표하는 날 이렇게 4%씩 지금 장외에서 뺀다? 이거 걱정은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FOMC가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21년도에는 그래. 괜찮아. 하고 멀티플 배수를 빵빵빵 줬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제로금리가 아니고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익과 매출의 증가가 빵빵빵빵 터지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 30배? 그래도 싼 것 같아. 30배가 뭐야? 40배? 콜. 멀티플 40배. 자, PER 배수 40배. PER 1년 이익의 주가 40배, 30배. 오케이, 콜 받아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실질금리 완전한 마이너스고 이익 성장 큰 애들을 가격으로 무한대로 줘도 상관없지. 이랬던 분위기가 21년도인데, 자, 지금 뭡니까? 중립금리 얘기가 나오는 수준이니까,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금리가 1% 정도가 된다. 기준금리가 1%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멀티플 계산이, 미래 멀티플 계산이 달라지는 거죠. 무한정한 멀티플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멀티플을 주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시장에서. 이게 지금 앞으로 핵심 기술주에서, 미국 기술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몇 번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 멀티플 측정 폭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우면 안 돼요. 저보다 더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 이 부분에서는 쉽죠. 네. 자,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한 4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겠죠. 지금은 반면에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는 무한대 멀티플 오케이 이랬는데 지금은 안 돼. 위험해. 30 안 돼. 25 안 돼. 뭐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근데 자 봅시다. 금리가 3% 4% 갈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이 가봐야 한 2%대까지 이제 갈 건데 기준금리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보기엔 실질금리가 플러스 나기 직전까지만 갈 것 같아요. 금리가. 그러면 대형 기업들의 멀티플을 몇 배 줘야 되느냐 하고 이성적으로 우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돼. 그래서 시나리오를 하나 짜봐야 되는데 여러분 몇 배 줄래? 애플 깎고 할인해서 애플 멀티플 우리 몇 배 줄까요? 응? 애플 같은 회사 멀티플 몇 배 줄까요? 저는 한 20배대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기준금리가 4%면 그건 다른 얘기예요. 기준금리가 4%면 20 안짝을 줘야 돼요. 멀티플을.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22배에서 28배 사이 어디쯤? 한 25배? 오케이 되십니까? 허용이 되십니까? 이 회사 사면은 25년 만에 본전 찾아 이러는 개념인데 허용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빅테크를 가지신 분들이 한국에 워낙 많기 때문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멀티플에 대한 배수를 21년에는 한정 없이 줄 수 있는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그게 바뀌었다. 근데 그럼 몇 배까지 줄 것이냐? 한국은 10배 주잖아요, 지금. 10배. 근데 미국은 조금 더 줘야 되고, 안정적인 국가니까. 또 하나, 빅테크는 세계 유일한 기업들이니까 또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죠. 거기에다가 이익과 매출이 성장하니까 거기서 조금 더 줘야 돼요. 그죠? 그게 합당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한 20 몇 배 주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번에 기술주들이 빠지더라도 언제 저격을 하고 다시 공략을 해서 들어가야 되냐면 합리적인 멀티플 수준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건 고예요. 이쪽에. 다시 고. 이렇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익과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멀티플을 낮추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반대 국면으로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보았듯이 너무 할인 폭을 크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적 없는 성장주들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올 초부터 계속 드렸던 게 실적 없는 성장주들은 이제 금리가 오르는 방향성이 잡히면 이 무한정 주던 멀티플이 아주 짜게 주는 걸로 시장이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익 없는 성장하는 애들, 그리고 실제로 물건 못 만들어내는데 멀티플 빵빵 받았던 애들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의 후딴 애들, 루시드, 리비안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종류의 기업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조금 그 문제가 된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쫄지 마시고 한국 투자하시면 지금 한국은 그 역에 그 시장에서 0.7%가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반대매매 물량 맞으면 그 막 계속해서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 하락은 어제 우리 한국 시장에 다 반영했다라는 점은 뭐 일단 그렇고 오늘은 한국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시장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우가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거는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IBM, 쉐브론이 아주 급등을 하면서 버텨줬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나스닥 기술주들은 이렇게 많이 빠져서 나스닥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4.9%에서 4.4%로 하향했고, 그 이후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 흐름으로 성장률이 하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13.8을 기록했는데 전월에 115.2, 예상치는 111.7
이었습니다. 전월보다는 낮고 예상치보다 높고 리치먼드 연은의 1월 제조업 지수는 8을 기록했는데 지난달 16보다는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S&P 코어 로직 케이스 실러 11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 연율로 18.8% 상승, 전월은 19% 연율로 상승했으니까 전월의 상승폭보다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1월 소비자 신뢰지수 113.8 나왔고요. 전월은 115였습니다. 예상치는 아까 얘기했구나 이거. 죄송합니다. 했던 얘기 또 했네. 예, 네, 요런 오늘 그래서 핵심은 기술주에 대한 멀티플을 과연 시장이 어떻게 줄 것이냐고. 기술주에 대한 멀티플은 FOMC의 회의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FOMC 지금 금리 한 서너 번 올리는 거는 시장에 벌써 이미 다 녹였죠.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더 높게 할 것이냐의 문제고, 그 다음에 형성되는 그 금리 상황들과 FOMC의 태도를 보고 시장 생각이 그 기술주들에 대한 멀티플을 얼마를 줄 거냐, 이게 이제 형성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지금은 너무 무한정으로 줬다가 갑자기 또 반대 급부가 떠오르면서 너무 또 낮게 주고 있는 건데, FOMC 회의하고 며칠을 지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서 그 멀티플 주는 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기술주들의 이렇게 큰 변동성, 이것들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인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포기해버리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봅시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후에 질의응답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